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이는 전체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 특정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바로 냉장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있다면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암에 걸릴 수 있어요. 혹시 암에 대해 못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100%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암은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고 또 한 번 걸리면 아시다시피 완치되기가 정말 어려운 병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이는 전체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암을 미리 예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을 예방하는 행동을 통해서 암 발생을 약 33%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위한 예방 행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암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정에서 음식과 관련된 암 발생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보관했던 어떤 음식 용기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는지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암세포를 늘리는 최악의 음식이 뭔지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암은 보통 다른 말로 악성 종양이라고도 얘기하죠.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세포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 종양은 비교적 성장 속도도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에 반해서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으로 여기저기 빠르게 침투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신체 각 부위에 확산이 되고 이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악성 종양을 암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인데, 정상적으로는 이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이나 성장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손상이 되면 스스로 죽어서 세포가 없어지는데요. 이런 활동에 의해서 전반적인 세포의 숫자가 균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러한 세포 자체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없어져야 될 세포들이 과다하게 증식이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주위 조직과 장기로 침투를 해서 암을 만들게 되고 기존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암은 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유전, 생활 환경, 스트레스, 음식들 여러 가지 이유가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먼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 중에서 음식을 담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보통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죠. 플라스틱 용기들을 잘 살펴보시면 1번부터 숫자가 그려져 있는 삼각형 표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표기는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 배출을 위한 약간의 이름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알고 활용하면 건강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 특정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런 실수는 우리가 면할 수 있는데요. 총 6가지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예요. 생수나 음료수병 등에 사용하고 박테리아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사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료수나 물을 사 먹고 이 병이 아깝다고 다시 이거를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이거를 따뜻하게 드신다고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넣어서 데워서 드시게 되면 고온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되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 아주 잔뜩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고밀도의 플라스틱으로 나쁜 화학 성분이 배출되지 않아서 어린이 장난감의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고 뛰어난 내열성으로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고 반찬통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고 HDP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흔히 많이 쓰는 랩, 필름, 지퍼백 등의 비닐 종류인데요.
원래는 단단한 성질이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와서 음식에는 자주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남거나 보관할 때 우리가 랩을 씌우거나 혹은 지퍼백으로 덮어서 보관들 많이 하시죠. 이제부터라도 많이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죠. 저밀도 플라스틱으로 신축성이 좋고 투명해서 비닐 장갑이나 휴대전화, 보호필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썩지 않고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다면 사용 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질량이 가장 가볍고 질기고 튼튼하고 내열성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열에 의한 환경 호르몬 배출이 거의 없어서 발암물질도 거의 안 나오는 용기이고요.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애기들 젖병, 반찬통, 보온병, 또 이불솜 이런 곳에 많이 쓰는 플라스틱입니다. 집에 있는 반찬통이 이 제품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제품은 가벼운 질량으로 과자 봉지나 플라스틱 식기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열성은 좀 약해서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이 식품을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괜찮지만 조금만 열을 가하게 돼도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반찬통이나 식품 용기 중에서 이 용기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기들만 잘 구분하면 암 예방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고기가 아니라 태운 고기인데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기가 타게 되면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벤조피린이 나오게 돼요. 또 고기를 구우면 생기는 연기에도 이 벤조피린이 함유가 돼서 되도록이면 고기를 구울 때 환기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기가 타서 생긴 벤조피린은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사실 딱 그 탄 부위만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100% 예방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직화구이 같은 많이 태우는 방식은 안 드시는 걸로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육류나 생선이 탈 때 많이 발생을 하지만 사실 누룽지 같은 게 탈 때도 소량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햄, 베이컨 같은 가공된 고기입니다. 이 가공된 고기에는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가 있는데요. 이 보존제는 가공육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 화합물이 인체 내로 들어가면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온에서 가공육을 조리할 때 아미노산, 당, 크레아틴이 반응하게 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성 물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공된 고기에는 염분 함량도 사실 엄청 많은데요. 이건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서 많은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암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암의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공육에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유래한 햄철분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 햄철분이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세포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암세포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이 가공육을 1군의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는데요. 다른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굳이 많이 먹을 이유는 없겠죠.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분리단백질, 경화유, 고과당 옥수수 시럽, 향미 증진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증점제와 같은 산업 가공으로부터 나온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시리얼, 냉동 피자, 캔디 등이 있고요. 2018년에 영국 의학 저널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먹는 비율을 10%만 증가시켜도 전체 암에 걸릴 위험이 약 12%나 크게 증가를 하고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11%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포화지방, 설탕, 소금이 많지만 반대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뿐만 아니라 초가공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제2형 당뇨병과 심장병을 포함한 많은 다른 만성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됩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이렇게 가공된 음식 말고도 그냥 먹을 때는 사실 몸에 좋은 음식인데 냉장고에 넣게 되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무심코 냉장고에 이 음식들을 넣는 경우들이 있죠.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은 어떤 걸까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놀라셨죠? 지금도 냉장고에 감자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감자는 보통 우리가 오래 먹을 양을 사서 집에 놔두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고 오래 보관하게 되면 감자에 있는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게 돼요.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인데요. 그래서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 상자를 이용해서 보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린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시면 상온에 일주일 정도만 두셔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조리하기 전에 물에 한 15분 정도만 담가 두셔도 이 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드는 성분이 물에 어느 정도 흘러서 내려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다음에 압착해서 짜낸 기름이고 그 특유의 고소한 향미가 있기 때문에 향과 맛을 살려주죠. 불포화 지방산이 약 80%를 이루고 있고 천연 항산화제인 세사몰, 세사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식품인데요.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짙은 병에 담아서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시면 약 최대 2년 정도까지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산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담배보다도 무려 약 1만 배나 많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가열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절대로 열을 가하시면 안 되는데요. 조리하면서 만약에 과한 열을 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 산패가 진행될 수 있어서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까요? 들기름은 참기름과 반대로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을 하면 참기름과 반대로 빨리 산패가 될 수 있거든요. 들기름의 약 60%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이 상온에서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암 발생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그래서 마늘을 살 때도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마늘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 시에 자체 수분 함량 때문에 쉽게 물러져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겠죠. 특히나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사실 다져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을 해야 한다면 습기에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용기 바닥에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깔아주시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깔고 냉장실에 보관해 주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각자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 드시면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과연 뭘까요? 아마도 4대 중증 질환인데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최근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도 암 관련된 기사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현대인들에게 암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주 친숙한 질환도 되었고 세계적으로 50세 이하 연령대의 암 발생률이 지난 30년간 무려 79%나 증가했다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저도 암에 대한 원인이나 예방법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을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통곡 자연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암 예방 최고의 식습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채식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채식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식단을 의미하는 거고 이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가공된 음식도 허용이 되는 식단이에요. 예를 들어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된 채식 제품인 햄버거, 버거 패티나 소세지 이런 것도 섭취가 가능해요. 반대로 통곡 자연식물식은 이 가공되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 상태 그대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고기나 달걀, 유제품, 생선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은 줄이고 통곡물, 생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섭취하는 것이 특징인데 현미밥을 메인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이 현미뿐만 아니라 통율무, 통보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수수, 기장, 콩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밥을 짓고 반찬으로는 채소나 과일 등을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고 양념이나 첨가물을 넣지 않은 상태로 조리해서 먹는 식단이에요. 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실 때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뿌리, 줄기, 잎, 열매 다양한 부위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이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뽑았고 이 유방암 세포 증식도 막아주면서 전립선 암까지 억제한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됐어요. 또한 폐암이나 대장암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데 이 브로콜리는 옛날 그 고대 로마에서부터 진짜 귀하게 여겨졌던 채소예요. 그래서 주로 그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 못했고 이 귀족이나 왕족들 사이에서 식용으로 굉장히 많이 즐겼다고 하네요. 이 로마 군인들의 체력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 브로콜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채소가 됐죠. 브로콜리는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식품으로까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한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브로콜리에는 이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항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설포라판 성분은 이 암세포 성장과 체내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특히나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여러 암 종류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면서 이 항암 식품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한국인들이 한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브로콜리 세척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깨끗하게 섭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머리가 뽀글뽀글 파마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브로콜리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이 먼지와 각종 벌레들이 굉장히 또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 벌레, 각종 뭐 잔여 농약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씻고선 드셔야지 굉장히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주목해 주세요. 브로콜리는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 세워서 씻거나 담가서 이렇게 몇 분 담가 놓는 것만으로는 깨끗하게 세척이 어려워요. 꼭 꽃봉오리, 빠마머리처럼 생긴 그 꽃봉오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향하게 해서 소금이나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궈 두셔야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찜기에 살짝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이고, 이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에는 영양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줄기 끝부분은 식감이 조금 거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잘라서 버리는 것은 추천을 드리죠.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이 찬바람 솔솔 불어오면 길거리에 파는 군고구마가 생각나죠. 이 달콤하고 촉촉한 고구마는 맛도 좋지만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일 4,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이 되고 죽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 실제로 아시아 유명 대학 의과 연구소에 따르면 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요.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암세포 증식도 억제시켜주고 발암 물질도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이란 이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색소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당근에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파프리카 야채도 있는데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선명한 색을 띠는 게 특징인데, 생고구마 까면 약간 노란빛 띠죠. 이렇게 고구마의 노란 색소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체내에서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 암세포의 전이나 성장이나 발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몸속의 발암물질 등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걸 도와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고구마를 매일매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세척도 잘 해서요. 더불어 생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고구마를 굽거나 찌게 되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분 함량은 오히려 높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혈당을 조금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나 혈당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생고구마를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미역국 맛있어서 자주 드시잖아요.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이 미역하면 유독 생일상, 그리고 우리 아기를 출산하는 산후조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초학기라는 문헌에 따르면 옛날에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뜯어먹은 후 산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이 옛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죠. 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서 이 산모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특히나 미역 귀에는 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아서 항암작용이
뛰어난데 이미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00편이나 넘어섰고 매년 100편 이상의 새로운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차세대 항암물질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 같은 갈조류에만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논문이 밝혀지면서부터인데 자, 이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을 암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72시간 후에는 그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외국 유명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도 있었어요. 정상세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발표된 논문이요. 우리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로는 괜찮아요. 근데 암세포는 증식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전이도 굉장히 쉽죠. 이처럼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후코이단이라는 거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막아서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도와주고 암세포의 생명줄을 또 차단해 버린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별 생각 없이 먹었던 미역국이 이제는 저는 먹으면서 암세포가 없어져라 하면서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미역국이 보약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의 채소라고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히거나 주스, 소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95%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섬유질, 탄수화물, 비타민 A, 칼륨, 철분, 마그네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토마토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항암 성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토마토 역시 미역과 동일하게 암세포의 사멸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 노화를 유발하는 이 산화 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시켜주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베타카로틴은 발암 물질을 무력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하지만 두 가지 성분이 모두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한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토마토는 찌거나 굽더라도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드실 때는 우리 몸의 체내 흡수율을 8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일반 토마토보다는 이 작은 방울토마토가 수분 함량이 적어서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이 영양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산성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 약하신 분 있잖아요.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토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드물긴 하지만 토마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가려움이나 토마토 성분을 드시면 호흡곤란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섭취를 즉각 중단하셔야 되고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 보통 일반 토마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방울토마토는 20알 내외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은 마늘입니다. 자, 한국은 마늘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늘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무려 7.9kg나. 세계 평균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0.8kg이에요. 이 0.8kg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높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종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죠. 김치찌개, 나물, 불고기, 한식에는 마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식재료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었던 마늘이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이라고 하니 반갑죠.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흔한 음식이나 그런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었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산삼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지도 몰라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토마토나 브로콜리, 다른 항암 식품들 중에서도 항암작용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냄새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항암 효과로 인해서 마늘 소비량은 정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정말 항암작용이 있는 식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또 마늘은 선정했고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건강식품에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기도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러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향균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리신은 종양 형성을 방지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위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마늘은 특히 자르거나 으깨서 섭취할 때 알리신 생성이 굉장히 또 극대화된다고 해요. 마늘을 자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놔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돼서 가열을 하더라도 이 알리신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유익하셨나요? 우리 모두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역시 또한 기억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세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췌장암의 신호일 수가 있어요. 바로 병원 가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의사들도 무서워하는 최악의 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든 암을 통틀어 완치율, 5년 내의 생존율 모두 최하위를 차지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소화기관의 일부인 췌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 소화를 돕는 아밀라제와 같은 효소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게서 흔히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종에 따른 췌장 길이와 특성 때문이고 구조적으로 쉽게 췌장암에 노출된 확률이 높은 민족이라고 해요. 췌장암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이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 초기 증상이란 게 거의 없어요. 발견되면 이미 한 3기에서 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췌장이 우리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소장이나 대장, 십이지장, 위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장기와는 달리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종양이 췌장의 또 머리 부분에 위치할 경우 담관을 막아서 명확한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데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길 경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진단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 전이 속도가 또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고 치료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암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췌장암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유전자 변이가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술이 잘 되더라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 미세 전이도 잘 되고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수술 절제가 가능한 케이스는 20% 이내라고도 하더라고요. 운 좋게 수술을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14.3% 정도고 초기부터 말기까지 췌장암 전체적인 단계에서 5년 생존율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암이 커지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되기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한 증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초기 증상 췌장암의 신호를 빨리 분류한다면 비교적 빨리 발견되는 증상이 황달이라고 해요. 빨리 발견되는 이유는 췌장이 머리 쪽에 암이 생기게 되면 쓸개즙이 지나가는 관이 가까이 있어 부위가 점차 커지면서 담관을 막거나 압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쓸개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생기기도 할 수가 있다는데 이 증상은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환자도 몸에 이상이 느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기가 쉬워서 암을 빨리 발견할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반대로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 이렇다 할 뚜렷한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또한 평소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많아 긴가민가 하다가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 감퇴, 복통, 일반적인 소화기 문제나 피로와 비슷해서 무시되기가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유 없는 소화장애가 지속이 되고 평소 식습관이 자극적이고 불규칙한 습관들이 많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증상들이에요. 췌장은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같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잘게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중요 기관인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를 돕는 효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췌장암이 커지게 되면 췌장 주변에 있는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이로 인해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이 느려지거나 방해를 받아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암이 진행되면 우리 신체에서는 암을 인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포함한 여러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누웠을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암의 성장 방향 때문이에요. 췌장은 깊숙이 위와 척추 사이에 위치해 있고 췌장에 생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췌장 뒤쪽에 있는 신경이 척추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평소 근육통과는 다르게 깊고 지속적이면서 뒤쪽에 위치한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당연히 아프진 않을 수는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겼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췌장의 기능과 암의 진행 방식의 관련이 굉장히 큰데 췌장은 소화효소와 더불어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지만 췌장암이 발생되면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슐린 생산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당뇨가 오래되면 무조건 췌장암으로 발전되거나 췌장암 전 단계가 당뇨일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생기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도 못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치주질환이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치주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췌장암에 걸리는 게 당연히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제시가 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치주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 구강 내 만성적인 염증도 유발하는데 이 염증은 정신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고 구강 내 박테리아와 독소로 인해서 체내 염증 반응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치주질환은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위장암 등 다양한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가 썩은 것이 없고 잇몸이 튼튼해야 전신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듯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평소 구강 관리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이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피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꼭 끊어야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이유는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데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중 약 70여 개가 발암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은 체내에서 흡수돼서 췌장세포에 도달해서 DNA 손상까지 유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고 암세포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고 흡연량이나 기간이 많아질수록 위험도는 더 증가한다고 해요. 금연 후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률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가까워진다고 하니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또한 음주는 아시다시피 간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만성 음주로 인한 만성 췌장염은 췌장세포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 변이나 기능장애도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염증과 손상이 누적되면 암 발생 위험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외에도 고탄수화물식,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붉은 고기를 과량 섭취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세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비만과 당뇨병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현미밥을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섬유질이 훨씬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소화과정 개선, 장 건강 이렇게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섬유질은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고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는 현미가 효과적이에요. 또한 이러한 현미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서 혈당 상승을 느리게 만들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현미는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하고 우리 몸의 당 흡수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란 인슐린이 우리 몸 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정상 기능을 해서 혈당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걸 말하겠죠. 현미밥은 흰 쌀만큼 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꼭꼭 씹어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현미를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아밀라아제는 특히 침 속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번 이상은 씹어야지 현미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잘 만들어지게 돼요. 음식물이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췌장에서 더 많은 효화 효소들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류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드셔야 한다면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위로 찌거나 삶는 것이 좋고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생활화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녹황색 채소에 포함된 엽록소는 세포 재생과 해독작용을 돕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또 억제시키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췌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 연구에서 녹황색 채소의 정기적인 섭취가 췌장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으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11일 24분 동안 안 자는 실험을 진행했대요. 그 뒤에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치 고문을 당하는 수준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회상하고 다시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가 회복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화돼요. 특히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신체의 중요한 잠, 이 수면의 기능 4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에 잠을 이만큼 자면 치매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아지고 수명은 10년이나 줄어들 수 있어요. 요즘 들어 자고 나신 뒤 개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젊었을 때보다 깊게 주무시지 못하고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의 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제대로 된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건강한 잠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잠은 우리 신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잠을 자지 않는 실험을 한 사람도 있는데 기네스북에 기록된 랜디 가드너라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랜디 가드너는 11일 24분 동안 안 자는 실험을 진행했대요. 그 뒤에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치 고문을 당하는 수준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회상하고 다시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신체의 중요한 잠, 이 수면의 기능 4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수면의 기능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신체 회복과 우리 몸의 면역력에 대한 유지예요. 이 잠은 단순히 피곤을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시나요? 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가 회복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화돼요. 특히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또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나 아기 때만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성장 호르몬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나와요. 이 호르몬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근육 회복과 조직 복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운동을 하신 뒤에는 우리 몸의 근육 조직이 손상이 되는데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또 근육의 회복을 도와요. 또 수면 중에는 이 심박수랑 혈압이 낮아져서 우리 몸의 심혈관계에 휴식도 주고 이로 인해서 신체 전반적인 회복이 또 촉진이 되죠. 또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활발히 분비가 되는데 이 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싸우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보호막 그리고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방어력도 증가시켜요.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신체 회복이 느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이나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을 줘요. 수면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 중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쌓여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또 불안해질 수가 있고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수면 부족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정기적인 수면은 우리 몸의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수면의 기능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향상이에요. 우리 뇌는 잠을 잘 때 깨어 있을 때 학습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그 기억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공부나 일을 할 때 밤에 충분히 잠을 자면 다음날 더 잘 기억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밤을 새거나 충분한 수면을 이루지 못한 날은 자꾸 실수하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는 이러한 경험들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우리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뇌 신경 전달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시냅스 연결이 강화가 돼요. 이는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학습한 뒤에 우리가 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특히 학습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에
일정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네 번째 수면의 기능은 우리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죠. 수면은 체중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먼저 깨져요. 배고픔을 유발하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증가하게 되죠. 이 그렐린 수치가 높으면 식욕이 강해지고 또 과식을 하거나 우리가 고칼로리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돼요. 반대로 수면이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건 오히려 감소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과식을 할 수가 있고 야식을 찾게 되는 일도 늘어날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 증가도 유발하고 또한 이러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켜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까지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수면, 혹시 나이가 들수록 잠이 들어들고 또 깊은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진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고 일찍 깬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근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신체적, 생리적 변화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면이 단축되는 이유,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줄어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대한 호르몬 변화예요. 이 신체가 노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르몬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는데 이러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나이가 들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멜라토닌은 쉽게 말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중에 일종이에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렇게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밤에 잠들기도 힘들어지고 깊은 잠에 들기도 힘들어져요. 이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 성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리가 직구로만 구매해서 드시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처방전으로도 병원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여성의 경우는 특히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급격히 또 감소하게 되는데 여성분들 중 폐경 이후에 전보다 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여성 호르몬들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주요한 호르몬으로서 그 변화가 수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에스트로겐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진정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 몸의 이완과 수면 유도를 돕기도 해요. 하지만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들이 급격히 감소하게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면증이 발생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폐경기 여성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홍조, 발한, 불면증 이러한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될 수가 있고 결국 이러한 증상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의 변화예요. 우리의 생체 리듬은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경향이 되게 뚜렷해지고 저녁에는 또 일찍 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생체 리듬의 변화로 인해서 밤 시간 동안의 수면 시간이 단축이 되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도 나타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의 작용 때문이에요. 요새 걱정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있으시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랑 스트레스, 외로움 등의 심리적인 요인도 수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예를 들어 은퇴하신 뒤에 일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있거나 변화가 있을 때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가 있죠.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수면에 방해가 돼서 잠을 자도 깊게 잘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불면증이 있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러한 불면증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수면장애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 영향은 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수면장애로 발생하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집중력 저하예요. 잠을 설치고 나면 정신이 없고 깜빡깜빡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시죠.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일단 떨어져요. 또 일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도 할 때 쉽게 집중할 수가 없고 작은 일에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에 전반적인 정신적 피로가 쌓여서 어떠한 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또 힘들어지죠. 두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에요.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감정의 기복을 심하게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자고 일어난 후에도 피곤함이 계속되고 기분이 쉽게 변하거나 예민할 수 있는데 특히 또 불안감도 자주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세 번째, 신체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수면이 신체의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니 놀라신 분도 계시죠. 잠을 못 주무시면 두통이 생기시는 분 혹시 있나요? 그뿐 아니라 근육과 우리 관절에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이 더 쉽게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만성적인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건강에도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이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질 좋은 수면의 첫걸음은 바로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이 수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잠을 깊게 자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어떤 환경이 좋으며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침실은 어두운 환경이 가장 좋아요. 온도는 적당히 시원한 상태도 유지하는 게 좋고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지면서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수면 질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해요. 또한 침대와 베개가 너무 딱딱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몸이 편안해야 몸이 잘 휴식을 할 수가 있죠. 또 소음도 많거나 너무 밝은 환경에서는 잠을 깊이 자기가 어렵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깊은 수면을 위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입니다. 이 수면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얘기죠. 수면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계속 불규칙하게 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요.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 보지 않기예요.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주무시는 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소리를 작게 줄여놓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 스마트폰을 자기 전까지 시청하는 것은 깊은 수면에 도움을 주진 않아요. 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서 잠드는 시간을 늦추게 만드는데 밝은 불빛을 보면 우리 뇌에서는 자연스럽게 잘 시간이라는 인지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최소 잠자기 1시간 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게 수면을 도와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 네 번째는 카페인과 술이에요. 커피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피곤하거나 졸음이 올 때 커피 한 잔씩 하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 우리 몸에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수면을 방해하는데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고 자기 전에 술 한잔 하시는 분 많이들 계시죠. 술은 처음에는 이완작용으로 잠에 드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돼요. 이 술이 체내에서 분해가 되면서 알코올 대사 부산물인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는데 이 물질은 체내에서 불쾌한 증상도 일으킬 수 있고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주무시면 중간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주 깨는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시 잠을 취하려고 해도 쉽게 잠이 안 들고 잠드는 텀도 길어지고 잠을 단지 일어났는데 개운하지도 않고 이제부터는 이 주무시기 전에 커피나 술보다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를 아니면 따뜻한 물도 괜찮아요. 카페인이나 술은 우리 몸의 수면의 질을 낮춘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잠들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삶의 질과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웬만한 방법으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간단한 안정제나 수면제도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를 통해서 업무의 질이나 삶의 질을 좋게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 전에 다양한 식품의 도움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기준에 우리나라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 리스트 중에서 수면의 질과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원료가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감태 추출물, 그리고 두 번째는 미강 주정 추출물, 세 번째는 유단백 가수 분해물이라고 해서 락티움 성분, 네 번째는
번째는 L글루탐산 발효 가바불만, 다섯 번째는 이제 아슈아간다 추출물. 이렇게 현재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이러한 성분을 넣어서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제가 여러 논문들을 보면서 외국에서는 라임과피 추출물이라는 식물 소재 성분도 나와 있는데 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는 기전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임상실험 대상 대조군 약을 일반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하지 않고 이 졸피된 성분으로 실험을 진행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국내에 허가가 되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러한 식품 원료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처방약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 또한 처방약보다는 당연히 적고 안전하죠. 그래서 수면으로 인한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은 처방약을 선택하기 전에 생활습관, 패턴, 건강기능식품 등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방법을 먼저 해보시고 스스로의 관리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서 차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